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뼈를 깎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성공하려면 먼저 앞서간 선배들을 벤치마킹부터 하라. 미국 작가 러셀 머크의 말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전국 상위 0.1%인 학생들 몇 명을 정밀하게 관찰을 했어요. 그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에 주의를 집중했고요.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좋아했고요. 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공부 못하는 사람을 관찰해 볼까요? 제 친구 한 명은 도서관에서 잘 집중하지 못하는 고시생을 관찰한 적이 있어요. 자주 엉덩이를 떼고 습관처럼 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저렇게 공부하지는 않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친구는 다짐대로 무사히 시험에 합격했죠. 공부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즉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관찰하고 여러분 자신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는 흔적을 남겨요. 직접 관찰해서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면 얼마나 한심한지 직접 깨달아 봅시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벤치마킹하라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애니 듀크의 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결정을 잘 내리는 방법에 대한 책입니다. 저자인 애니 듀크는 심리학 박사이자 성공한 포커 선수예요. 포커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결정을 올바르게 내려야 되는데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정확한 거냐, 출발은 거기지요. 오늘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의도적 합리화예요. 어떤 이슈에 대해 확실하게 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뇌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믿음과 일치하는 근거들은 자꾸 끌어들이고 믿음과 맞지 않는 근거들은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들은 들으면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멀리하고 싶죠. 정당에 대해서든 선거에 대해서든 육아와 가사 노동에 대해서든 인터넷 실명제든 심지어 프로야구 선수의 몸값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든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 듣고 싶고 반대되는 이야기는 멀리하면서 그 사이에서 우리의 생각은 점점 더 한쪽으로만 몰려갑니다. 의도적 합리화.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을 합리화한다. 그렇게 형성된 우리의 사고는 안타깝게도 진실과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아닌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는 우리의 의견은 잘못된 베팅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도적 합리화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 맞는지 내기할래? 예요. 오늘 이야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을 형성하고 업데이트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어떤 믿음이 한번 자리 잡으면 몰아내기가 힘들어진다. 그것은 스스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확인시켜줄 증거들을 찾아내게 만들고 그 증거의 정당성은 거의 의심하지 않게 한다. 또 믿음과 모순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한다. 이렇게 무한하게 순환하는 비이성적인 정보 처리 패턴을 의도적 합리화라고 한다.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우리가 가진 믿음에 이끌려가고 그러한 방식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단단해진 믿음은 또다시 더 많은 정보의 처리 방식을 이끈다.
의도적 합리화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예는 바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대두가 아닐까 한다. 가짜뉴스라는 개념, 즉 경제적 혹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주입시킨 의도적인 거짓 이야기는 사실 수백 년 전부터 만들어진 거다. 영화감독 오선 웰즈, 언론인 조지프 퓰리처와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 같은 전설적인 인물들도 가짜뉴스를 대거 이용했다. 이런 가짜뉴스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은 바꾸기 어렵다. 가짜뉴스의 효능은 그것이 표적으로 삼은 시청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욱 단단히 자리 잡게 하고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인터넷은 의도적 합리화가 마음껏 뛰놀고 자라날 수 있는 운동장과 같다. 인터넷은 우리가 지금껏 접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정보의 원청과 견해들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는 정보에 마음이 끌리게 돼 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면 별의별 맛이 다 있지만 늘 먹던 메뉴만 고집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바로 SNS다. 우리가 검색하는 것, 읽는 것, 그리고 친구나 연락을 주고받는 지인들이 검색하고 살펴보는 것들을 수집해서 우리가 선호할 만하다고 예측한 헤드라인과 링크들을 보여준다.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인터넷은 사실 우리의 취향을 고정시키는 버블 속으로 처박히는 속도를 높일 뿐이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믿음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그리고 한번 형성된 믿음을 수정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베팅하기 때문이다. 살면서 하는 모든 베팅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 친구와 함께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역사상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늘 손꼽히는 이 영화에는 영화 감독들이 스토리텔링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들이 많이 도입되었다. 당신이 늘 이 영화에 따라다니는 최상급 수식어들을 쏟아내며 이렇게 말한다. 당연히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지. 그때 친구가 불쑥 묻는다. 내기할래? 돌연 모든 게 불확실해진다. 친구의 반문 하나로 당신은 불안해지고 그 주장을 철회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한 믿음에 의문을 갖게 된다. 우리가 추상적인 믿음을 형성하는 순서를 명심하라. 첫째, 무언가를 듣는다. 둘째, 그것을 그냥 진실이라고 믿는다. 셋째, 나중에 아주 가끔씩 시간이 나거나 그럴 마음이 생길 때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조사해 본 뒤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한다. 여기서 내기할래 라는 말은 가끔씩만 방문하는 저 세 번째 단계로 우리를 곧장 끌어다닌다. 우리가 객관적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정확해진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기에서 이기는 사람은 더 정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내기할래?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실제로 돈을 걸려 하지는 않는다. 그저 우리가 결론을 과장하거나 그럴듯한 원칙 없이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정당한 반론을 내놓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포커 플레이어의 문화가 일반인들의 그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은 조금 안타깝다. 누군가의 내기할래? 라는 말에서 좋은 결과를 상당히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기 제안은 리스크를 보이는 곳으로 끄집어내서 암묵적이었던 것들, 자주 간과되거나 무시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바꾸어 준다. 물론 만나는 사람마다 내기할래? 라고 묻는다면 아마 친구를 사귀기 어려울 것이고 그나마 곁에 있는 친구도 잃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사고방식의 틀을 혼자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건 아니다. 내기할래? 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스스로 훈련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언제 어떤 일에나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한 것만큼 자신의 의견에 자신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 흑 아니면 백, 모 아니면 도인 것은 사실상 없음을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가는데 꽤 유익한 철학이 아닐까 싶다.
남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믿음에 있어 단순히 자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생각한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자신감을 단순히 모 아니면 도, 예스 아니면 노로 보지 않고 자신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중간에 있는 온갖 명도의 회색을 제대로 포착해낼 수 있다.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때 구체적인 조건은 보통 따라오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믿는 바를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의 정확도에 0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어떨까? 0은 그 믿음이 참이 아님을 확신한다는 뜻이 될 테고 10은 그 믿음이 참임을 확신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어떤 믿음이 3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실일 것이라고 30% 확신한다는 뜻이다. 9점이라면 90% 확신한다는 뜻이고 말이다. 그러니 시민 케인이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지라고 단언하는 대신 시민 케인이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정확도의 점수를 매긴다면 6점 정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타당한 대안의 수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범위를 이야기함으로써 자신감을 표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엘비스 프레슬리가 몇 살 때 세상을 떠났는지 이야기를 할 때 40살에서 47살 사이였던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다. 그가 40대에 사망한 것은 알고 그것이 40대 초반이었던 것도 기억한다. 따라서 나에게는 그것이 타당한 대안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주제에 관해 많이 알수록 우리가 가진 정보의 품질은 좋아지고 타당한 대안들의 범위 역시 좁아진다. 우리의 믿음에 불확실성을 포함시키는 데는 많은 혜택이 뒤따른다. 우리가 믿는 것에 자신감의 수준을 덧붙여 표현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주게 된다.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건 그것을 측정하고 좁히는 첫 번째 단계다. 자신의 믿음에 대한 생각에 불확실성을 포함시키면 생각이 개방되고 자신의 생각에 불일치하는 정보에 대해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자신의 믿음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표현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를 더욱 믿을 만한 대화 상대로도 만들어준다. 우리는 100% 확신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우리의 의견을 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보통은 그 반대다. 누군가가 어떤 믿음을 절대적인 사실로 표현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한 80% 정도 확신해 라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신뢰감이 더 가는가? 누군가가 자신감을 100% 아래로 표현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진실을 향해 다가가려 애쓰고 있고 신중함과 자기인식을 통해 정보의 양과 질을 고려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신중하며 자신을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쉬운 법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애니 듀크 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에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